기술은 있습니다. 도면도 있고 원자로 설계도, 잠수함 선체 기술까지 전부 갖췄습니다. 그런데 왜 못 만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연료, 정확히는 우라늄이 없어서죠.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면전에 대고 요청해야만 했던 겁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오늘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손에 넣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장에서 역사적인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미국도 이를 지지한다.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죠. 국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금방 뭔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도 잠잠하고 정부 발표도 없고요. 혹시 흐지부지된 거 아닐까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시작 전 준비 작업이 가장 고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아시죠? 물 위에 보이는 건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물속에 잠겨 있어요. 핵잠수함 사업이 딱 그렇습니다. 화려한 정상회담 발표는 빙산의 꼭대기였을 뿐이에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국은 이미 2024년부터 응용연구라는 이름으로 관련 연구를 쭉 진행해왔습니다. 원자로 기술연구팀, 잠수함 설계팀이 각각 따로 움직이면서 언제든 합칠 수 있게 준비해둔 거죠. 마치 육상계주에서 바통 터치 직전, 다음 주자가 이미 뛰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 총성만 울리면 바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잠재력, 이걸 전문가들은 포텐셜 파워라고 부릅니다. 한 방산업체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계도면은 책상 서랍에 들어있어요. 꺼내서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기술적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연료, 바로 핵연료 수급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관문을 뚫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다음 챕터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연료를 얻으려면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우라늄 주세요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핵연료는 잘못 쓰이면 핵무기가 됩니다. 아무한테나 줬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미국한테 돌아오죠.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하려면 논리가 필요합니다. 왜 한국에 줘야 하는지, 왜 지금 줘야 하는지 치밀한 안보 논리를 만들어야 해요. 첫 번째 카드는 북한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북한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싣고 바다로 나가버리면 어디서 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은 그나마 요격이라도 해보죠. 근데 바닷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위협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핵잠수함이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중국이에요. 시진핑 정권은 해군력을 미친 듯이 키우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찍어내듯 만들고 핵잠수함 숫자도 계속 늘리고 있죠. 서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혼자 중국 견제하던 걸 한국이 나눠서 해주는 겁니다. 미국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국에도 이득이다. 이게 두 번째 논리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 해요. 핵연료 달라는 게 핵무장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완벽하게 불식시켜야 합니다. 추진체로만 쓰겠다, 군함 엔진에만 쓰겠다, 이걸 문서로 약속하고 검증받겠다고 해야 하죠. 이 세 가지 논리를 들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와 보세요. 우라늄에는 등급이 있어요. 농축 퍼센트에 따라 나뉘는데
쉽게 말해서 소금물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을 조금 넣으면 싱겁고 많이 넣으면 짜잖아요. 우라늄도 마찬가지예요. 20% 미만으로 농축하면 저농축 우라늄, 20% 이상이면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부릅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최소 90% 이상입니다. 무기급 우라늄이라고 하죠. 이 정도 되면 국제사회가 난리가 납니다. 어느 나라든 90% 이상 농축하려고 하면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막아요. 이란이 왜 그렇게 제재를 받았겠습니까? 고농축 우라늄에 손 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으로는 핵무기를 절대 못 만들어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가공 방법 자체가 달라서 저농축을 아무리 모아봤자 핵폭탄이 안 돼요. 커피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가루를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원두가 되진 않잖아요. 애초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르니까요. 저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우라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한국이 노리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쓰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핵무기 만들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걸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미국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핵연료 줬더니 몰래 핵폭탄 만들면 어쩌나 이거잖아요. 근데 저농축으로는 아예 못 만드니까 그 걱정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잠수함 엔진 돌리는 데만 쓰겠다. 그 이상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제사회의 의심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저농축 우라늄만 쓰겠다고 말로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문서로 남겨야 해요. 국가 간의 약속은 종이에 적어서 도장 찍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합의문을 만들어야 해요. 핵무기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 추진체로만 사용한다. 이 내용을 조목조목 적어서 서명하는 겁니다. 악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 문서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행정부가 합의문을 만들어도 의회가 승인해줘야 합니다. 상원, 하원 의원들 앞에서 왜 한국에 핵연료를 줘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해요. 의원들 설득 못하면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미국 의회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죠? 자국 이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바로 제동을 걸어버려요.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만 설득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라고 들어보셨죠? 전 세계 핵물질을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여기랑도 협의해야 해요. 한국이 핵연료를 들여오면 어떻게 사찰할 건지, 감시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걸 다 정해야 합니다. IAEA의 승인이 떨어져야 다른 나라들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프랑스, 영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한테 우라늄 구매 루트가 열리는 거죠. 국내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위사업법에는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어요. 법에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쓸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받고 본회에 통과시키고 이 과정만 해도 최소 몇 달은 걸립니다. 밖으로는 미국과 IAEA를 상대하고 안으로는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돈 얘기를 해볼까요? 핵잠수함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운용하는 디젤 잠수함 있잖아요. 장보고급이나 도산 안창호급 같은 거요. 이것도 비쌉니다. 한 척에 수천억 원에요. 그런데 핵잠수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원자로가 들어가거든요. 원자로 값만 전체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배 한 척 만드는데 조 단위 돈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건조 비용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핵연료 사오는데 돈 들죠. 원자로 관리하는데 돈 들죠. 승조원 특수 훈련시키는데 돈 들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있습니다. 폐기 비용이에요. 핵잠수함은 수명이 다해도 그냥 고철로 팔아버릴 수가 없어요. 방사성 물질이 있으니까 특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해요. 전문가들은 이걸 생애주기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잠수함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드는 모든 돈을 합치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예요. 국방 예산에서 빼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은 이미 빠듯해요. 육군, 해군, 공군이 다 나눠 가져야 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조 단위를 빼버리면 다른 데 구멍이 납니다. 군인 월급 못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돈 주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특별회계라고 불러요. 핵잠수함 전용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에서 15년치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따로 관리하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 구성이 달라져도 이 돈만큼은 손대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예산 끊겨서 사업이 표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얘기예요. 변수가 생기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가가 비상입니다.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을 오가며 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총력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선례가 있어요. 1988년 일본 사례입니다. 당시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갖고 싶어 했어요.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죠.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려 10년 넘게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고 외무대신이 워싱턴을 수십 번 방문하고 실무진들은 미 의회 복도를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얻어낸 겁니다. 우리도 그 정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미국이 왜 이렇게 깐깐할까요? 책임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핵 질서를 관리하는 나라예요. 누가 핵물질을 갖고 어디에 쓰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죠. 그런 미국이 한국한테 핵연료를 줬는데 문제가 생기면요. 국제사회에서 미국 체면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하더라도 철저한 감시 체계를 요구할 거예요. 뭔가 반대급부도 달라고 하겠죠. 그래도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히 지켜왔어요. 북한이나 인도처럼 조약 탈퇴하고 핵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국제 규범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핵잠수함을 갖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강점이에요. 룰을 지키면서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 이 명분이 있으니까 협상 테이블에 당당히 앉을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길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저농축 우라늄은 안전하긴 한데 성능이 좀 떨어져요. 농축도가 낮으니까 에너지 출력도 낮거든요. 고농축 우라늄을 쓰면 훨씬 강력한 성능이 나오는데 그건 국제사회가 절대 허락을 안 해줍니다. 핵무기 만들 거 아니냐고 의심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바로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 한 컵에 소금 한 스푼 넣으면 좀 싱겁잖아요. 근데 같은 농도를 유지하면서 소금 알갱이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면요. 물의 양을 늘리면 됩니다. 큰 컵에 소금을 더 많이 넣는 거죠. 농도는 똑같은데 총 소금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이 딱 이 원리예요. 농축도는 20% 미만, 정확히는 19.75%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국제 기준 딱 턱걸이로 저농축이에요. 근데 여기서 밀도를 확 높이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우라늄 입자를 더 빽빽하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농축도는 낮은데 전체 에너지 출력은 올라갑니다. 핵무기 만든다는 의심은 피하면서 성능은 챙기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물론 공짜는 없습니다. 밀도를 높이려면 원자로 크기가 커져야 해요. 원자로가 커지면 잠수함 선체도 커져야 하고요. 배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점도 있어요. 승조원들 거주 공간이 넓어지니까 생활 여건이 좋아지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기동성이 떨어져요. 빠르게 움직이거나 좁은 해역에서 작전하기가 어려워지죠. 배의 균형 잡는 것도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기술적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해요. 고밀도 전홍축 우라늄 좋은 기술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원자력 기술 강국입니다. 세계 5위 수준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수출도 하잖아요. UAE에 바라카 원전 지어줬고 체코 원전 수주도 했죠. 기술력은 검증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함정용 원자로는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다는 겁니다. 발전소 원자로와 잠수함 원자로는 달라요. 발전소는 땅 위에 고정돼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크기도 크게 만들 수 있고 유지 보수도 편합니다. 근데 잠수함은 바닷속을 돌아다녀요. 원자로를 작게 만들어야 하고 충격에도 견뎌야 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정비할 수 있어야 해요.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은 많이 돌려봤어요. 컴퓨터로 모델링도 했고요. 근데 실제로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중요해요. 고밀도 전홍축 기술 분야에서 프랑스가 세계 최고거든요. 프랑스는 이미 이 기술을 적용한 핵잠수함을 굴리고 있어요. 쉬프랑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신의 공격형 핵잠수함인데 고밀도 전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핵연료 교환 주기가 30년 이상이래요. 잠수함 만들어서 퇴역할 때까지 연료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도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행착오를 몇 번이나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차라리 프랑스랑 협력하는 게 빠릅니다. 기술 이전받거나 공동 개발하거나 최소한 자문이라도 받는 거죠. 선진국이 이미 닦아놓은 길이 있는데 굳이 맨 땅에 헤딩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명하게 가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핵잠수함을 갖는다는 게 단순히 무기 하나 추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국가의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국제사회에는 암묵적인 서열이 있어요. 예전에는 핵무기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죠. 이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핵무기는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쓰는 순간 세계가 끝나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척도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핵잠수함이에요. 핵무기 없이도 가질 수 있으면서 실제로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최강의 전력이거든요.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준 강대국 클럽에 입장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VIP룸이죠. 지금 이 클럽에 가입하려고 줄 선 나라들이 있어요. 브라질, 호주, 그리고 한국입니다. 인도는 이미 들어갔고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핵무기는 없지만 핵잠수함을 원하는 나라들이에요. 핵무기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군사력의 정점, 그게 핵잠수함인 겁니다. 한국이 여기 성공적으로 합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이 확 달라집니다. 주변국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북한을 보세요. 저 나라도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방법이 다릅니다. 국제 제재 무시하고 NPT 탈퇴하고 몰래 만들고 있죠. 깡패 같은 방식이에요. 한국은 다릅니다. 국제 규범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어요. 룰을 지키면서 정상에 오르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품격 있는 강국의 모습입니다. 이제 실전 얘기를 해볼게요. 핵잠수함이 전장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한지 말입니다. 북한 군사력을 생각해보세요. 재래식 전력은 솔직히 우리한테 안 됩니다. 탱크, 전투기, 군함 다 낡았어요. 정면 대결하면 질 걸 김정은도 알아요. 그래서 비대칭 전력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핵무기, 미사일, 그리고 SLBM 잠수함이요. SLBM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상상해보세요. 북한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싣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잠수해버려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동해인지 서해인지, 우리 근해인지 일본 쪽인지. 이 상태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어디서 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은 그래도 레이더로 추적이라도 하죠.
근데 바닷속에서 튀어나오는 건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다이너마이트 집에 비유해요. 집 어딘가에 폭탄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공포, 그게 SLBM의 위협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북한 잠수함이 항구를 떠나는 순간부터 따라붙는 겁니다. 24시간 밀착 감시하면서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디젤 잠수함으로는 이게 안 돼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로 움직이거든요. 배터리 떨어지면 스노클이라는 장치를 내밀고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충전하려고요. 이때 북한 잠수함을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다시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무제한 자망이 가능해요. 밤만 있으면 몇 달이고 바닷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수 있죠. 쏘려는 순간 바로 격침시킬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억지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품어온 자주국방의 꿈이 이제야 현실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국민적 지지도 있어요. 외교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문제는 관료들이에요. 복잡한 절차 핑계 대면서 느릿느릿 움직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해요. 매주 매달 진행 상황 점검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미국한테는 당당하게 말해야 해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미국한테도 이익이다.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압박하자. 이 논리를 끈질기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힘입니다. 지켜봐 주세요.